죽어도 이 집 귀신으로 죽어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 오는 밤 저는 30년을 살았던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든 건 이혼각서 한 장.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죽은 걸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레 열어 안부를 확인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방에선 늘 약 냄새가 났습니다. 파스와 소화제, 혈압약이 뒤섞인 그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이불을 정리하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와도 어머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다정하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내내야, 너. 저는 이 집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박정호, 62세, 작은 제조업체 사장님. 아침마다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그 사람의 루틴이었습니다. 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은 챙겼어? 네, 챙겼어요. 아들 현우한테 전화해. 오늘 저녁에 집에 오라고. 네. 대답은 늘 네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오후에 빨래를 개다가 남편 옷에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는 향수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손이 멈췄습니다. 옷을 코에 대고 다시 한번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냄새. 분명 여자 향수였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그냥 회식 때 옆에 누가 있었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 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귀를 뚫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하셨거든요. 귀에 구멍을 뚫는 게 상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귀걸이 한 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차에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귀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저는 그걸 주우려다 그냥 놔뒀습니다. 주우면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확인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그 향수 냄새가 또 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했습니다. 남편은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 이리 와봐. 방에 들어서자 어머님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각서였습니다. 도장 찍어. 어머님 얼굴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약 챙겨달라고 할 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묻지 마.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도장 찍고 나가면 돼. 애비가 굼떠서 내가 이렇게라도 나서야겠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우는요? 아들은요? 아들은 신경 쓰지 마. 그 애는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야. 넌 그냥 나가면 돼. 저는 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손 떨림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워 더 말해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고집을 알기에 저는 더 이상 입을 뗄 용기도 없었습니다. 도장은 서랍에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도장. 30년 동안 통장에, 서류에, 아이 학교 서류에 수없이 찍었던 도장. 마지막으로 그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제 인생이 찍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짐 싸.
오늘 안으로 나가! 어머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30년치 짐이었지만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제 물건이 많지 않았거든요. 옷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수첩 하나. 결혼 전 격리로 일하던 시절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숫자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왜 그걸 챙겼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저녁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이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가는 걸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됐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비에 젖어 축축해진 옷, 무거워진 가방, 그리고 텅 빈 마음.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차들이 쏟아져 지나갔습니다. 빗소리와 엔진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얀색 트럭 한 대가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나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진 소리가 더 거세졌죠. 그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조준이었습니다. 끽.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후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눈빛. 깨어나셨군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여기가 병원입니다. 제가 구조했어요.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왜 저를? 감사합니다. 그 여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벌써 보험금 타려고 사망 신고 넣었더군요. 뭐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례도 끝났어요. 조용히요. 빠르게요. 그 여자는 신문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사고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50대 여성, 폭우 속 교통사고로 강물 추락 실종. 며칠 뒤 시신 발견. 사망자는 김순자, 향년 58세. 저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난 이렇게 살아있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살렸어요? 그 여자 최은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남편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사고 당일 근처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행려병자 시신을 당신이라고 우겨서 병원 거만이를 매수했어요. 지금 당신 이름으로 된 묘지에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누워있고 당신은 서류상으로 이미 한 줌의 죄가 된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날 분명 이혼각서에 도장 찍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보험금을 탔죠? 박정호 그 인간 이혼 신고 안 했어요. 각서는 당신 쫓아낼 구실로만 쓴 거죠. 당신은 쫓겨나는 순간에도 그놈한테는 돈뭉치였던 거예요. 병실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집을 나선 그날부터 계속 최은경이라는 여자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죽을 먹여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대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죽었다는 게. 어느 날 은경 씨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회사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 남편 회사 힘들 때 당신 몰래 차명 재산 만들었어요. 명의는 오미경. 그 여자 이름으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아파트, 상가, 예금.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5억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험금 청구 내역이에요. 당신 명의로 된 보험이 3개 있었어요. 총 3억? 벌써 신청 들어갔더군요. 보험이요? 제 명의로요? 저는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서류에 도장만 찍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서류들.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기 도장만 찍으라고 했던 그게 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 받았으면서 살았는데 반찬 하나 더 사려고 고민했는데 남편은 15억을 다른 여자 이름으로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자 3억을 타려고 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노란색 사망진단서 사본과 현금 뭉치가 오간 장부도 보였습니다. 박 원장 병원. 남편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어. 내 목숨값이 고작 이 돈 몇 푼에 팔려나갔구나. 사진 속에는 남편이 모르는 여자의 시신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가식적인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은경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충분히 울어도 돼요. 저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다른 게 차올랐습니다. 차가운 무언가. 일주일 뒤 저는 은경 씨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순자 씨, 동정에서 돕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당신처럼 버려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결심했죠. 세상에 나 같은 여자가 또 나오면 그땐 내가 그 여자의 칼이 되어주겠다고. 이래봬도 나 돈 좀 있는 여자예요. 내가 도와줄게요. 박정호 그 인간 당신 손으로 무너뜨리세요. 난 판만 깔아줄 테니까. 대신 그 회사 무너지고 나면 나랑 비즈니스 하나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은경 씨는 그렇게 말하고 혼자 있게 해줬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있고 기미가 있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 이 얼굴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밤이 되자 은경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같이 나가요. 보여줄 게 있어요. 차를 타고 간 곳은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집 앞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 봐요. 은경 씨가 가리킨 쪽을 봤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이 열려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미경. 사진으로만 보던 여자. 그 여자는 제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자리였던 그곳에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와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그 여자에게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는 정도의 인사. 차갑지만 거부하지는 않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벌써요. 벌써 저를 잊은 거예요. 은경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잊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없는 사람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줘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없는 집. 하지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집. 마치 처음부터 저는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는 길에 은경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를요. 복수인가요?
은경 씨의 목소리에 비난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엄이요. 제 존엄을 돌려받고 싶어요. 은경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은경 씨는 자료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남편 회사의 구조, 거래처 목록, 재무제표, 내부 인사관계도 이걸 왜 다 알아야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그냥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저는 밤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격리로 일했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숫자 읽는 법, 계약서 보는 법, 장부의 흐름. 30년 동안 잊고 있던 제 능력이었습니다. 이틀 뒤 은경 씨가 미용실 예약을 잡았습니다. 외모를 바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걸 바꿀 거예요. 말투요. 태도요. 그리고 눈빛을요. 은경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똑똑하네요. 저는 매일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아니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건 어렵겠네요. 30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뒤 은경 씨 앞에서 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투자 자문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목소리는 늘 높고 떨렸는데 은경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이름도 바뀌었고 말투도 바뀌었으니 누구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제 새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강미선. 김순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강미선으로 살겠습니다. 2주 뒤 은경 씨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당신 남편 회사 지금 투자 유치 중이래요. 제가 투자자 측 자문으로 당신을 소개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요? 모레요. 회사에서 미팅이 있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은경 씨가 사준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회색, 네이비. 30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네이비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올렸습니다. 당당한 눈빛과 자세. 김순자가 아닌 여자. 강미선이라는 여자. 준비됐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미팅 당일 회사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다녔던 회사.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2시 미팅 예약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3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박정호, 그 옆에 오미경, 그리고 직원 한 명.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 하지만 지금은 낯선 남자. 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경 씨가 준비해준 투자 검토 자료들, 회사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역사, 매출, 거래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걸 세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의 개수를. 남편은 회사 재무가 건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자료에는 부채가 더 많았습니다. 차명 재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재무제표를 보니 작년 4분기 자산이 갑자기 줄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투자 때문입니다. 어떤 투자인가요?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옆에 앉은 오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회사 확장을 위한.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본 여자. 부동산이요. 어느 지역인가요? 그건 기밀이라. 기밀이면 투자 검토가 어렵겠네요.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나가려는데 남편이 불렀습니다. 저 강 선생님. 돌아봤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 없습니까?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죽었잖아. 그리고 그 여자가 그런 능력이나 있어? 그냥 닮은 거겠지. 복도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해냈습니다. 건물을 나와 은경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강미선은 살아 있었습니다. 미팅 이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경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래요. 남편이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었습니다. 경제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남편 회사 업종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일들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강 선생님, 박정호입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내일 점심은 어떠세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경 씨가 웃었습니다. 시작됐네요. 다음 날 약속한 식당에 갔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편하게 주문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어려운 점, 투자가 필요한 이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집으면서도 귀는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강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 그냥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있어서요. 남편이 제 손을 봤습니다. 저도 제 손을 봤습니다. 왼손 약지. 30년 동안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뺀 자리. 하얗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했습니다. 과거에 결혼한 적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예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실례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강 선생님 말투가 좀 특이해서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흔한 말투인가 봐요. 남편이 더 묻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나오는 길에 남편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꼭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정호 대표이사. 30년 전 결혼식 때 이 명함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남편이 사장이라는 게.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회사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은경 씨도 함께였습니다. 투자자 대표로요. 회의실에 남편과 미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아들 현우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죽은 뒤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현우입니다.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미선입니다. 악수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투자 조건, 금액, 계약서 검토. 저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해외 거래처 비중이 낮은데 확장 계획은요? 직원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 이유가 뭔가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미경은 짜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강 선생님, 너무 깐깐하신 거 아닌가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깐깐한 게 아니라 꼼꼼한 겁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하니까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강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더 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저를 본 눈빛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잠깐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현우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한 말이었습니다. 아까 처음 뵀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랑 너무 닮아서 놀랐어요. 정말 닮으셨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이 굳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편만 들었죠. 아버지가 무서웠고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익숙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뭔데요? 사망 신고가 너무 빨랐어요. 사고 수사도 너무 빠르게 종결됐고 장례도 급하게 치렀고 보험금도 바로 청구됐고. 현우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강 선생님, 혹시 회사 조사하시면서 이상한 거 발견하신 거 없으셨나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걸 제게 묻나요? 뭔가 아는 것 같아서요. 회의 때 질문들이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우리 회사를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투자 전이니까요. 당연히 자세히 알아봤죠. 그게 아니라 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에서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런데 저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초면에 실례를 했네요. 어머님 생각이 나서. 조사하다 이상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현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아들의 명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살아있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은경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우가 의심하고 있어요. 회사 문제를요. 좋아요.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은경 씨가 새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감사 요청을 해요. 투자 전 필수 절차라고 하면서요. 네. 그럼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차명 재산, 횡령 의심 거래, 보험금 부정 청구.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덫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들이 걸려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은경 씨, 그리고 외부 회계사 2명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투자 전 필수 절차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얼굴로 서류를 내줬습니다. 미경은 회의실 밖을 서성였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격리로 일하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출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구입 기록은 있는데 회사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누구 명의인가요? 회계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개인 투자입니다. 남편이 얼버무렸습니다. 개인 투자를 회사 돈으로 하셨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제 명의예요. 회사 확장을 위한 거였어요. 당신은 직원도 아닌데 왜 당신 명의죠? 회계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차명 계좌, 숨겨진 거래, 보험금 청구네요.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회계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고발 대상입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투자는 없던 걸로 하시죠. 그날 저녁 현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강 선생님,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급해요. 만났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감사 결과 받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보험금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보험을 추가로 들었대요. 3억짜리를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 선생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집 나가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를 내보낸 거예요. 일부러요. 그리고 사람을 붙여 사고를 낸 거죠. 현우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아버지 서재에 숨겨둔 서류들이요. 이혼각서, 보험계약서, 그리고 그 여자와의 계약서까지. 뭐라고요? 오미경이라는 여자요. 그 여자랑 계약서를 썼어요. 어머니가 없어지면 재산을 나눈다는 내용이요. 현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써주세요. 제발이요. 기자들한테든 경찰한테든 어디든 알려주세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왜 제게 주는 거예요? 아들인 당신이 해야죠. 정겁이 나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고 세상이 무섭고 제 비겁함이 무서워요.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강 선생님은 믿을 만한 분 같아요. 제 마음이 자꾸 가네요. 저는 현우를 봤습니다. 제 아들, 우는 아들. 만약요.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지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비겁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엄마 편을 들겠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그리고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현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회사 창립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기자들까지 모였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투자 검토 중인 인사로요. 남편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해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족과 직원을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재산을 만든 게 정직한 건가요? 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보험금을 탄 게 가족을 생각한 건가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누구요?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순자예요. 당신 아내요.
당신이 사람 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아내. 하지만 어쩌죠? 난 이렇게 살아있네요. 박정호 씨, 당신이 평창동 장지에 묻은 그 시신은 누구입니까? 시체를 찾지 못하고 이름 모를 노숙자를 내 이름으로 묻었죠? 보험금 3억에 눈이 멀어 영혼까지 판 건가요? 여기 당신이 의사에게 건넨 뇌물 장부와 허위 진단서가 있습니다. 장례가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죽었어. 분명 그날 교통사고로 추락했잖아. 장례도 치렀어. 장례는 치렀죠. 하지만 전 살아있어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서류, 사진, 계약서,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미경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신고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죄하세요. 현우가 울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정호 씨, 당신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당신이 킬러에게 보낸 1억. 그리고 그날 밤의 통화 녹취록. 그거 살인교사죄 증거인 건 알지? 거기다 가짜 시신으로 보험금까지 청구한 거. 당신 이제 징역 몇 년으로 안 끝날 거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돌아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미경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살인교사, 횡령, 보험 사기, 사망 신고, 허위 작성. 죄목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은경 씨가 다 처리해줬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만나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강 선생님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어디서? 집에서요. 어머니가 살던 집이요. 몇 달 만에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식탁, 제가 닦던 창문. 달라진 건 시어머니와 남편의 부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고요하고 편안했습니다. 현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깊게, 오래. 어머니, 죄송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어렸을 뿐이야. 저는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현우가 있었습니다.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든 사진에 제가 있었습니다. 현우를 안고 웃던 제 모습. 어머니는 늘 웃고 계셨어요. 사진 속에서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랬죠. 전 그걸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했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정말이야.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떠날 거야. 어디로요? 몰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저도 데려가 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여기 남아야 해. 회사 정리하고 직원들 챙기고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지. 저는 현우를 안아줬습니다. 3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집을 나서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 귀신 안 될 거예요. 당당한 사람으로 살 거거든요. 이 채널은 당신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숨겨둔 마음, 말하지 못한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까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